Hello. 1960년대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하는 것을 기점으로 과학자들은 외계 생명체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나사의 연구진들은 외계인과 만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포커스를 맞췄는데요. 외계인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과학자들은 인간이 아닌 동물에게서 그 해답을 찾고자 했습니다. 침팬지나 원숭이 같은 유인원류가 제일 먼저 물망에 올랐으나 최종적으로 결정이 난 동물은 다름 아닌 돌고래였는데요. 돌고래는 인간보다 40% 더 큰 두뇌를 가지고 있으며 대뇌 피질 또한 발달하였다는 것이 선택의 이유였습니다. 그렇게 1963년 카리브해의 세인트 토머스 섬 해안가에 새하얀 연구소 한 채가 지어집니다. 이름은 돌핀하우스. 연구의 목적은 돌고래와의 소통이었습니다. 인간의 언어를 가르쳐 동물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목표였죠. 과학자들은 이종 간의 대화가 외계어 소통의 첫걸음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연구는 신경생물학자 존 릴리의 지도 아래 나사의 지원을 받으며 순조롭게 진행되었는데요. 어느 날 연구소로 한 여성이 찾아와 실험에 자원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거릿 하우러밭. 그렇게 마거릿과 수컷 돌고래 피터는 처음 만나게 되었죠. 마거릿은 진심을 다해서 피터와 교감하며 누구보다 연구에 힘썼습니다. 피터는 그에 보답하듯 눈부신 성장 속도를 보였는데요. 10주 만에 인간의 언어를 비슷하게 따라하는 수준에까지 이릅니다. Today is 연구에 희망이 보이자 마거릿은 큰 결심을 합니다. 아예 집을 연구소로 옮겨 그곳에서 돌고래와 같이 사는 것이었는데요. 마거릿은 피터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강압적인 실험의 결과가 아닌 깊은 교감과 유대로 인한 아름다운 성과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지금보다 더 많은 시간을 피터와 함께 보내면서 보다 깊은 교감을 쌓고자 했죠. 그렇게 돌핀하우스 2층은 인간과 돌고래가 함께 지내는 공동생활 공간으로 개조되었습니다. 마거릿은 얕은 수심의 풀장에 책상과 의자를 두고 거기서 작업을 했으며 침대는 아예 수조에 던져놓고 피터와 함께 잠을 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기치 못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피터가 마거릿에게 성적인 시그널을 보내오기 시작한 건데요. 피터는 마거릿의 몸에 자신의 몸을 문지르며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마거릿은 고민에 휩싸였죠. 다른 암컷 돌고래와 피터를 합사시켜 피터의 이성적 호기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보려고 했지만 피터의 관심사는 오로지 마거릿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마거릿은 결국 쉽지 않은 결심을 합니다. 그녀는 손으로 수컷 돌고래의 성욕을 해소시켜주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마거릿은 후에 이 일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혀 거북하지 않았다. 깊은 교감을 나누는 과정이었을 뿐이다. 피터와 나는 좀 더 감각적인 단계로 나아갈 수 있었다. 또한 나는 피터와 함께 쌓은 유대감을 깨트리기 싫었다. 마거릿은 연구적인 관점에서 행한 일이었지만 세간의 시선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미국의 성인 잡지 회사인 허슬러에서는 이 일을 두고 인간과 돌고래의 파격적인 성관계라며 굉장히 선정적으로 보도했죠. 더군다나 생물학자로 일하던 릴리가 향정신성 약물인 LSD를 돌고래에게 투약한 것이 드러나 돌핀하우스는 하루아침에 폐쇄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결국 나사는 지원을 끊어버렸고 1966년 실험은 완전히 종료되었습니다. 연구소의 직원들이 뿔뿔이 흩어지자 마거릿 혼자 남아 피터 옆을 지켰는데요. 그녀의 개인 소유가 아니다 보니 피터와 마거릿도 결국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터는 그해 10월 미국 마이애미에 위치한 비좁은 수조로 옮겨집니다. 햇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콘크리트 수조였죠. 그렇게 몇 주의 시간이 흐르고 마거릿은 릴리를 통해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피터가 죽었다는 이야기였는데요. 피터의 죽음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돌고래는 의식적으로 호흡을 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와 산소를 공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피터는 호흡을 하기 위해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았다고 하죠. 산소가 부족해 숨통이 조여오는 와중에도 콘크리트 수조 아래서 가만히 자신의 죽음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사회적인 동물인 인간에게만 해당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에도 동물은 철저히 생존을 위해서만 행동한다는 주장이 일반적이었는데요. 피터의 자살은 동물학계를 넘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행동신경학자이자 돌고래 전문가인 로리 마리노는 동물 역시 자아에 대해 인지를 할 수 있으며 자신의 죽음도 계획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돌고래들은 집단 자살 현상인 스트랜딩을 가장 자주 보이는 동물이기도 한데요. 스트랜딩 현상은 고래나 바다표범, 물개와 같은 해양생물이 스스로 육지로 올라와 죽음을 택하는 미스터리한 자살 현상입니다. 유독 돌고래들의 집단 자살이 많이 보고되는데 현재 가장 유력한 설은
잠수함이나 배에서 나오는 강력한 음파 신호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돌고래들이 스스로 생을 포기한다는 것이죠. 자살을 택한 돌고래들은 구조하여 다시 바다로 돌려보내도 삶의 의지를 잃어버린 채 죽어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세간에서는 이러한 스트랜리 현상을 예로 들며 정신적인 한계에 다다른 피터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습니다. 좁은 수조로 옮겨진 것도 문제지만 일주일 중 6일을 함께 교감하던 마거릿과 이별한 것이 피터에게는 견딜 수 없는 상심으로 다가온 것이죠. 피터의 죽음은 동물학계에 거센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돌핀하우스 실험은 완전한 실패작이다. 피터는 의미를 이해하고 말한 것이 아니다. 마거릿이 내는 소리를 분수공을 통해 억지로 따라했을 뿐이다. 존 릴리는 연구가 끝난 지 15년이 지난 뒤에야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였는데요. 릴리는 후에 돌고래 실험과 공연을 반대하는 메시지를 대중에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돌고래를 잡아서 가두고 실험할 권리는 애초에 내게 없었다. 나는 야생에 사는 돌고래들을 관찰했어야 했다. 마거릿은 피터가 죽은 후 돌고래 하우스를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으로 다시 개조했고 피터와 함께했던 사진들을 집에 걸어두었습니다. 그녀는 피터와 자신을 기록해 주었던 사진작가와 결혼하여 현재까지도 그 집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실험에 대해 언급하지 않던 그녀는 최근 BBC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물에 발을 담그고 앉아있으면 피터는 내 곁으로 와서 오랫동안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나를 한참 바라보고는 했어요. 돌고래는 동물 중에서도 특히 더 높은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인간을 사랑했던 돌고래 피터. 어쩌면 피터는 차가운 콘크리트 수조에 버려진 순간 자신이 실험 대상이었을 뿐이라는 것을 깨달은 게 아닐까요? 실험 당시 피터의 수의사였던 앤디 윌리엄스는 피터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돌핀하우스의 실험은 예전과는 다른 결과를 낳았습니다. 돌고래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과 그 사람과의 이별로 인해 목숨까지 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돌고래는 그녀를 정말 미친 듯이 사랑했습니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2010년 2월 미국 최대의 해양 테마파크 시월드에서는 여느 때와 같이 범고래 쇼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시월드의 수석 조련사인 돈 브랜쇼는 수컷 범고래 틸리쿰과 함께 환상적인 쇼를 선보였는데요. 틸리쿰은 브랜쇼의 손짓에 맞춰 점프를 하고 몸을 회전시켰으며 관객석에서는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브랜쇼와 틸리쿰은 무려 14년 동안이나 같이 호흡을 맞춘 베테랑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틸리쿰이 돌발 행동을 합니다. 브랜쇼의 손짓을 무시한 채 풀장을 계속 빙빙 돌기만 한 것인데요. 틸리쿰은 브랜쇼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 그녀의 팔을 물고 물속으로 낚아챕니다. 무대는 금세 아수라장이 되었죠. 다른 조련사들이 먹이를 던지며 틸리쿰의 관심을 끌어보려고 했지만 틸리쿰은 브랜쇼를 꽉 물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물 밖으로 나온 브랜쇼는 병원으로 급하게 후송되었으나 다시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각종 뉴스와 신문사는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는데요.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줘야 하는 시월드에서 일어난 사고는 미국 전역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뜻하지 않게 악명 높은 범고래가 되어버린 틸리쿰. 틸리쿰에게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때는 1983년 아이슬란드 해안을 헤엄치던 2살의 어린 범고래는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해양어선에 의해 납치를 당합니다. 시월드는 쇼에 쓰기 위해 어린 범고래를 사들였고 틸리쿰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죠. 시월드의 범고래 훈육 방법은 정말 가혹했습니다. 한 마리의 범고래가 말을 듣지 않으면 모든 범고래들을 굶겨서 벌을 주었는데요. 수조권에 적응하지 못한 틸리쿰이 사육사의 말을 잘 듣지 않자 사육자들은 틸리쿰을 포함한 다른 범고래들의 식사를 일체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틸리쿰은 같이 지내는 다른 범고래들의 공격을 받아야만 했죠. 틸리쿰은 수족관 생활을 하는 내내 집단 에 시달렸다고 하는데요. 힘든 하루 일과를 끝낸 틸리쿰을 기다리는 건 10m 남짓의 작은 개별 수조였습니다. 틸리쿰이 몸을 한 바퀴 회전하기도 비좁은 콘크리트 수조였죠. 또한 시월드에서는 틸리쿰이 어느 정도 성장하자 번식용 범고래로도 이용했는데요. 유일한 수컷 범고래라는 이유로 틸리쿰은 번식 기계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는 시간이 흐르며 총 21마리 범고래의 아버지가 되었지만 정작 자식들과 교감을 나눈 적은 없었다고 하죠. 다른 범고래들의 비좁은 수조에서의 감금 생활, 지속되는 먹이 제한, 기계처럼 이루어지는 번식, 하고 싶지 않은 쇼. 틸리쿰은 인명피해를 내고도 쇼를 계속 진행하다가 2017년 죽어서야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틸리쿰은 34년 동안 시월드에서 일했습니다. 어쩌면 죽음은 해방이었을까요? 야생에서의 범거래 평균 수명은 수컷의 경우 최대 50년, 암컷은
90년까지도 산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족관에서 쇼를 하며 사는 범고래들의 평균 수명은 대략 30년 전후이죠. 범고래는 유대관계가 아주 깊은 동물입니다. 부모에게서 이런저런 지식을 전수받으며 가족, 무리와의 교감을 쌓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요. 동물학자들은 틸리쿰이 어린 시절 부모의 손을 벗어나 강금 생활을 하게 되면서 사회체계 확립이 무너졌고 그로 인해 돌발적이고 공격적인 성격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에머리 대학의 로리 마리노 박사는 범고래에게 인간과 같은 변연계가 존재한다고 말했는데요. 변연계는 뇌에서 감정을 담당하는 부분으로 범고래의 경우 해당 부분이 체중 대비 인간보다 더 크다고 합니다. 범고래들은 복잡한 언어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유행가를 만들어 따라 부르기도 하는데요. 동료의식이 매우 강하며 한번 무리를 이룬 집단과는 평생 같이 지낸다고 하죠. IQ도 90 정도로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의 높은 지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지컬도 굉장히 우수하여 바다 생태계 최정상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범고래에게 손이 달려 있었으면 바다 문명이 건설되지 않았을까 하는 말이 학자들 사이에서 조크로 통할 정도라고 합니다. 이렇듯 범고래는 주변 환경과 생김새가 다를 뿐 마치 인간과 비슷한 사회생활을 하고 교감을 쌓으며 살아갑니다. 범고래가 사람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이것은 루머가 아닌 사실인데요. 야생에 사는 범고래가 직접적으로 사람을 공격한 사례는 역사상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간혹 어린아이를 물범으로 착각하여 쫓아오거나 슬쩍 무는 경우는 있었지만 사람이라는 걸 알고는 금세 놓아주었다고 하죠. 범고래는 오히려 사람을 보면 반가워하며 굉장히 우호적인 태도로 다가옵니다. 사실 이러한 범고래의 태도는 굉장한 미스터리인데요. 범고래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먹잇감으로 전혀 인식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것은 전 세계 모든 범고래들이 동일한데요. 이에는 여러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유명한 가설로는 기억설이 있는데요. 고대 로마 시대 때 일어난 범고래 사건이 범고래의 후손들에게 일종의 학습 기억 형태로 전달되어 인간을 건드리지 않는다는 가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학계에서 아예 거론되지 않을 정도로 허무맹랑한 낭설이라고 하는데요. 고대 로마에는 바다를 횡단할 정도의 기술력을 가진 배도 없었을 뿐더러 당시 로마는 갖은 외세의 침략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범고래에게 신경 쓸 겨를도 없었다고 합니다. 기억설이라면 인간에게 우호적인 것이 아니라 도망가야 정상이라는 말 또한 있죠. 학자들은 범고래가 인간을 공격하지 않은 이유로 뇌파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범고래의 발달된 신경계는 아주 미세한 파장까지도 잡아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뇌세포 뇌련 사이사이에 흐르는 미약한 전류로 인간들이 자신과 같이 두뇌가 발달한 고등 생물임을 본능적으로 알아본다는 것인데요. 자신보다 지능적인 생물임을 자각하였기 때문에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우호적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이러한 가설은 인간의 경우에 대입해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인간보다 훨씬 더 지능적인 고도의 외계 문명을 접하게 되고 그 외계인들이 우리보다 강하고 똑똑하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닫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절대 그들을 먼저 공격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호기심이 들어 먼저 다가가려고 하겠죠. 학자들은 이러한 맥락으로 범고래가 인간을 공격하지 않는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좀 달랐습니다. 분명 범고래가 지능적이며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을 잡아서 아쿠아리움에 가두고 강제도육을 시켰죠. 시월드의 범고래 쇼 이름은 샤무쇼였습니다. 유독 끼가 많고 영리했던 샤무라는 범고래의 이름을 따서 제2, 제3의 샤무가 나오길 고대하며 지은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샤무쇼는 틸리쿰 사건을 계기로 갖은 비판에 시달리던 중 2017년에 완전 폐지되었습니다. 틸리쿰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더라면 아직까지도 범고래 쇼가 이어지고 있었을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2020년 9월 호주의 해안가에 100여 마리의 돌고래들이 무리지어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넓은 바다가 바로 등 뒤에 있었지만 고래들은 바다로 돌아가지 않았는데요. 그저 얕은 물에 잠긴 채로 가만히 죽음을 기다릴 뿐이었죠. 해양구조대와 주변 시민들이 고래를 살리기 위해서 애써보았지만 이미 삶의 의지를 잃어버린 고래들을 살리기에는 역부족이었고 결국 고래들은 해변에서 그대로 죽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고래들의 떼죽음 현상은 생각보다 그 사례를 여러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13년 9월 브라질 산타 카탈리나 해안에서 흑범고래 30마리, 2018년 11월 뉴질랜드의 스튜어트 섬 해변에서 검은고래 145마리, 최근인 2021년 3월에도 인도네시아 동부 자바 해변에서 들쇠고래 50마리가 스스로 생을 포기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고래가 집단으로 서식하는 곳이라면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데요. 앞서 든 실사례는 그중 극히 일부분일 뿐이죠. 이렇게 고래와 같은 대형 해양 생물이 해안가에 올라와 죽음을
택하는 것을 스트랜딩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2021년 기준 스트랜딩 현상으로 사망한 고래의 숫자만 무려 3,000마리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집단 떼죽음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스트랜딩 현상은 생물학계 최고 미스터리라고 불릴 정도로 베일에 쌓여있는 기이한 자연 현상입니다. 그 명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이 매우 분분하죠. 고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는 고래들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생존이라는 상위 욕구가 매우 강한 편입니다. 이들은 어째서 다 같이 죽는 길을 택한 걸까요?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몇 가지 요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기생충. 스트랜딩 현상을 연구하던 일본의 생물학자 야마다 다로는 그 원인으로 기생충을 꼽았습니다. 집단으로 죽은 고래의 귀 속에서 나지트레마라는 기생충이 발견된 건데요. 나지트레마는 고래의 중위신경 조직에 구멍을 파고 알을 낳아 번식하는데 이 과정에서 고래의 청각신경을 손상시켜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이죠. 다로는 나지트레마에 감염된 고래가 이리저리 헤엄치다가 얕은 무트로 올라와 길을 잃어버린 것이라며 고래들이 스스로 생을 포기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하였습니다. 실제로 고래들은 얕은 물에서 길을 잘 찾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흙탕물까지 일어난 해변은 사람으로 치면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안개 속을 걷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러한 상황에 기생충 감염으로 인해 청각까지 손상되었다면 바로 뒤에 바다를 두고도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스트랜딩 현상을 보이는 고래들 중에서 나지트레마 기생충에 감염된 고래는 소수였습니다. 오히려 기생충에 감염되지 않은 고래들이 훨씬 많았죠. 이에 대해 학계에서는 나지트레마 기생충이 스트랜딩 현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는 없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집단 생활을 하는 고래들의 특성상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고래에게서 이상이 발생한 경우 무리 전체에게 영향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가능성은 가지고 있는 가설이라고 합니다. 2. 자기장. 독일 킬 대학교의 해양학자인 클라우스 판젤로브 교수는 스트랜딩 현상의 원인이 자기장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지구의 자기장이 변화하면서 고래의 방향 감각에 장기적인 혼란이 발생하게 되고 그것이 곧 집단 떼죽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인데요. 지구는 매우 커다란 자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구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자기장을 지구 자기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러한 지구 자기장은 나침반의 기본 원리가 되기도 하죠. 고래의 뇌에는 자철석이 풍부한 세포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머릿속에 나침반을 하나씩 탑재해둔 것이나 다름없는데요. 판젤로브 교수는 과거와 비교했을 때 지구의 자기장이 눈에 띄게 약화되었으며 이로 인한 자기장 변화는 고래들의 음파 전달이나 방향 감각에 있어서 심각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한 자기장 혼란이 고래 집단 전체로 퍼지게 되면 그것이 곧 스트랜딩 현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학자들은 이러한 지구 자기장의 이상 현상이 자기장 역전의 징조일 수 있다고도 말하였습니다. 자기장 역전은 지구 생물체와 환경에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고래들은 몸을 던져 그것을 경고하려는 걸까요? 3. 잠수함. 미국의 해양 포유류학자 케네스 발콤은 스트랜딩 현상의 원인이 핵잠수함 때문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핵잠수함의 장거리 수중 탐색 장치인 LFA에서 쏜 저주파가 고래의 음파를 방해하고 차단한다는 것인데요. 발콤은 그 증거로 스트랜딩 현상을 보인 고래들 중 뇌와 귀에서 출혈을 보이는 고래가 많다는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고래에게 100데시벨이 넘어가는 음파는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180데시벨이 넘어가는 음파를 들을 시 고막이 찢어지고 뇌에서 출혈이 발생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LFA가 쏘는 음파의 데시벨은 그 수치가 200을 훨씬 넘는다고 하죠. 실제로 바하마 제도 근처에서 미 해군이 훈련을 하던 날 근방의 고래들이 스트랜딩 현상을 보인 적도 있다고 하는데요. 핵잠수함뿐만이 아닌 각종 군사용 군함과 무기들이 내뿜는 전자파와 음파들은 고래에게 굉장히 큰 장애를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고래는 굉장히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자신의 무리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때로는 노래를 부르기도 하죠. 이 모든 것은 고래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음파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잠수함과 군함에서 내뿜는 저주파가 고래의 음파를 방해하고 차단시켜버리면 고래들은 자신의 무리와 소통하지 못한다고 느낄 수 있다 하는데요. 이러한 단절은 고래에게 극심한 우울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하죠. 고래는 인간보다 훨씬 큰 뇌와 변연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변연계는 뇌에서 감정을 담당하는 부분으로 고래는 높은 지능과 더불어 고차원적인 감정을 느끼는 생물이기도 합니다. 스트랜딩 현상을 보인 고래들은 대부분 야위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잃어버린 의욕을 되찾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한 채 죽음을 택한 것이죠. 고래들은 왜 거대한 우울증 덩어리가 되어 해변으로 떠밀려 와야만 했을까요? 스트랜딩 현상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확한 원인은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죽는 이유도 그러할 뿐더러 무슨 이유에서 해변으로 몰려오는 건지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죠. 너희들 때문에 우리들이 이렇게 죽는다 하고
보여주기라도 하는 걸까요? 아이러니하게도 해양어업과 군사훈련이 줄어든 요즘 전 세계 바다에는 고래들이 훨씬 많아졌다고 하네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우리는 바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인간은 바다의 10%도 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주보다도 더 미지에 휩싸인 곳이 바다라는 말이 있죠. 실제로 달을 탐사한 사람이 심해를 탐사한 사람보다 많다고 하는데요. 과학기술과 장비가 발달하면서 전에 가보지 못했던 많은 곳들을 탐사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방대한 바다를 전부 훑어보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바다의 가장 큰 수수께끼라면 역시 심해를 꼽을 수 있죠. 영화 조스로 익숙한 상어는 심해에도 여러 종류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모는 우리가 알던 것과는 많이 다른데요. 기괴한 생김새와 충격적인 특징을 가진 고대 심해 상어 탑3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마귀상어. 고블린 상어라고도 불리는 마귀상어는 이름에 걸맞은 기괴한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길고 넓적한 코에는 로렌치니 기관이 넓게 분포되어 있는데요. 로렌치니 기관이란 상어머리 앞쪽에 달린 감각기관으로 다른 생물의 전류뿐만 아니라 수압과 수온 및 지구의 자기장까지 느끼는 예민한 기관입니다. 마귀상어는 사냥할 때 비로소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발사하듯 튀어나오는 턱은 마치 영화 에일리언을 연상케 하죠. 마귀상어의 사냥 속도는 무려 초속 3m에 달합니다. 전 세계의 모든 상어 중 가장 빠른 사냥 스피드를 자랑하는데요. 때문에 이들의 사냥 모습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초고속 카메라가 필수라고 합니다. 중생대 백악기 시절부터 살아온 마귀상어는 오랜 시간 동안 심해 바닷속을 누빈 고대종입니다. 고대부터 생존해 올 수 있었던 비결이 어쩌면 특유의 사냥 방식 때문이지는 않을까요? 실제로 마귀상어의 사냥 성공률은 매우 높다고 합니다. 마귀상어는 현재까지 전 세계를 통틀어 30차례 정도만 포착된 희귀종입니다. 때문에 아직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심해에 사는 생물들은 지상으로 올라오게 될 시 수압차를 견디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살아있는 표본을 구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실내로 일본에서 산채로 잡힌 마귀상어 몇 마리를 수족관에 넣어놓은 적이 있었는데 며칠 못 가 전부 폐사했다고 하죠. 마귀상어는 마귀상어과에 속한 유일한 종입니다. 다른 종들은 이미 멸종해버렸다고 하는데요. 아직 탐사하지 못한 더 깊은 심해 어딘가 더 거대하고 기괴하게 생긴 마귀상어가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2. 유령상어. 유령상어는 무려 4억 년 전부터 생존해온 고대 상어입니다. 수장룡보다 더 먼저 지구의 바다를 헤엄쳤죠. 창백한 피부와 커다란 눈은 이것이 심해 생물이라는 것을 아주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유령상어는 눈에 루시둠이라고 불리는 특수한 막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을 흡수하는 성질을 가진 이 막으로 인해 심해를 헤엄치는 유령상어의 눈에는 항상 푸른 안광이 번뜩거린다고 하죠. 또한 유령상어는 어류 중 유일하게 콧구멍으로 호흡을 한다고 합니다. 아가미 또한 진화의 산물이기 때문에 유령상어가 가지고 있는 콧구멍은 고대 생명체에게서만 찾을 수 있는 일종의 잔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령상어의 가장 큰 특징은 머리인데요. 마치 프랑켄슈타인을 연상케 하는 머리는 고철을 겹겹이 이어붙인 듯한 모양새를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것이 로렌치니 기관의 일부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유령상어는 이 기관을 통해 물의 진동을 느끼고 사냥을 하며 동족도 찾는다고 하죠. 유령상어는 4억 년 전부터 지구에 존재해 왔습니다. 하지만 진화를 거의 하지 않아 4억 년 전 태초의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학자들이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부르는 몇 안 되는 생물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유령상어는 자연에서 포착된 적이 거의 없어서 연구의 진척도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4억 년 때부터 존재해온 생물이라면 몸속에 고대의 비밀 하나쯤은 감추고 있지 않을까요? 주름상어. 주름상어의 영어 명칭은 프릴 샤크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상어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사실 이것은 6개의 아가미가 마치 프릴처럼 보인다고 하여 붙은 명칭이죠. 실제로 주름상어의 아가미는 굉장히 독특한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먹이를 통째로 삼키기에 특화된 구조로 발달되어 있는데요. 아가미를 이용해서 턱과 머리, 목을 한 번에 늘려 먹잇감을 삼키는데 자기 몸의 절반 정도 되는 물고기까지 삼킬 수 있다고 하죠.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주름상어는 바다의 아나콘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빨 또한 다른 상어들과는 다른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의 상어들은 먹이를 수월하게 끊고 자르기 위한 톱 같은 형태의 이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주름상어의 이빨은 갈고리 형태로 한 번 문 먹잇감을 절대 놓치지 않게끔 특화되어 있죠. 주름상어 역시 위의 두 상어처럼 고유한 특징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임신기간인데요. 주름상어는 다른 여러 상어들과 비슷한
난태생 상어입니다. 난태생이란 몸속에서 알을 부화시켜 어느 정도 키운 다음에 몸 밖으로 새끼를 낳는 형태의 출산 방식인데요. 주름상어는 무려 42개월이라는 임신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3년 6개월이라는 임신기간은 어류뿐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척추동물 중 가장 길다고 하죠. 어쩌면 이 집착에 가까워 보이는 모성애로 인해 9,500만 년 동안 심해에서 생존해올 수 있었던 게 아닐까요? 먼 옛날 고대인들이 남긴 바다 기록을 살펴보면 마치 괴물처럼 묘사되는 정체불명의 생물체가 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연히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고대 심해 상어의 일종이었던 걸까요? 아직 탐사하지 못한 90%의 심해 속에는 대체 무엇이 잠들어 있을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인류가 등장하기 전 모든 동물들은 동등한 권리와 자유를 보장받았습니다. 멸종되는 동물도 진화하는 동물도 모두 자연에 의한 선택일 뿐이었죠. 하지만 인간이 생태계 최상의 포식자로 군림한 이후로는 얘기가 많이 달라졌는데요. 역사적인 멸종 사건의 거의 모든 곳에는 늘 인간이 있었습니다. 인간에 의해서 인간을 위하여 동물들은 사라져야 했죠. 인간에 의해 멸종한 동물들은 한 가지 묘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인간에게 우호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중 특히 더 안타까운 사연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스텔러 바다소. 1741년 비투스 베링이 이끌던 러시아의 캄차카 탐험대는 최초로 알래스카를 발견합니다. 하지만 귀향하던 중 배가 난파당하는 사고를 겪게 되고 코만도 섬 인근에 조난을 당하는데요. 악독한 기후로 인해 선원들은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렸으며 한 명씩 목숨을 잃어갔죠. 모두가 무기력하게 구조를 기다리고 있던 그때 유일하게 눈을 빛내며 섬을 돌아다니던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게오르그 빌헬름 스텔러. 박물학자였던 그는 인간의 발길이 처음으로 닿는 무인도에서 야생 동물들을 관찰하며 일지를 남기는 일에 집중하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해안가를 관찰하던 중 얕은 물가에서 무리지어 헤엄치고 있는 거대한 짐승을 발견하는데요. 후에 이 짐승은 최초 발견자인 스텔러 박사의 이름을 따 스텔러 바다소라는 이름이 붙게 되죠. 스텔러 바다소는 해저 포유류의 일종으로 몸 길이가 8에서 9m, 체중은 8에서 10톤에 달했습니다. 매너티 혹은 듀곤과 외모가 흡사했지만 그 크기는 훨씬 더 컸다고 하는데요. 덩치와는 다르게 아주 온순한 초식 동물이었다고 하죠. 가족 단위로 무리지어 다니며 하루에 대부분을 해조류를 먹으며 지냈다는 스텔러 바다소는 움직임도 느릿느릿했고 타고난 성격으로 인해 경계심도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성격과 특징으로 인해 스텔러 바다소는 캄차카 탐험대의 표적이 되었고 탐험대는 섬을 떠나기 전까지 바다소를 잡아먹으며 생존하였죠. 한 마리만 잡아도 3톤가량의 고기가 나왔으며 그 맛 또한 소고기에 버금갈 정도로 아주 훌륭했다고 하는데요. 가죽은 벗겨서 장화로 만들었고 지방으로는 램프에 불을 밝히는데 사용하였다고 하죠. 탐험대는 본국으로 돌아온 후 자신들이 생활할 수 있었던 이유로 스텔러 바다소를 뽑았습니다. 그렇게 북극에서 조용히 지내던 스텔러 바다소는 세상 밖에 알려지게 되었죠. 이야기가 퍼지고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모피 상인과 사냥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스텔러 박사가 기록한 바다소의 특징들을 악용하였는데요. 바다소는 매우 사교적인 성격이다. 동료애와 가족애가 지극하여 구성원이 위험에 처하면 돕기 위해 다 같이 몰려온다. 하지만 성격이 워낙 온순하여 사람을 공격하지는 않는다. 그저 몸에 박힌 작사를 떼어내려고 할 뿐이었으며 반항을 해도 보트에 몸을 부딪히는 정도였다. 사냥꾼들은 스텔러 바다소의 이러한 습성을 이용하여 새끼를 납치한 후 새끼를 구하기 위해 달려온 엄마 바다소와 아빠 바다소까지 함께 사냥해버렸습니다. 암컷을 잡으면 수컷이 다가와 구하려고 안간힘을 쓴다. 두들겨 패고 찔러도 해안까지 따라온다. 암컷의 가죽을 벗기고 분해하여 해안가 쪽에 놔둬도 수컷은 곁을 떠나지 않고 몇 날 며칠이고 그 옆을 지킨다. 무자비한 남획은 멈추지 않았고 스텔러 바다소는 인간에게 발견된 지 27년 만에 결국 멸종하고 맙니다. 마지막 목격담은 1768년 박물학자였던 이반 포포프에 의해 기록되었는데요. 바다소를 사냥하러 힘들게 북극까지 갔는데 2마리만 남아 있었다. 이놈들로는 돈도 안 될 것 같아 그냥 다 죽여버리고 왔다. 포포프는 나중에 이 사건에 대해 언급하며 그 선택을 후회한다고 밝혔지만 이미 시간은 너무 늦어버린 후였죠. 최후로 남아 있었다는 스텔러 바다소 2마리. 그 둘은 죽기 전에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이 큰 바다오리. 큰 바다오리는 몸 길이 약 80cm에 5kg 정도의 체중을 가진 대형 바다새였습니다. 뉴펀들랜드 섬부터 북쪽 대서양과 북극해에 걸쳐 서식했는데요. 최초의 펭귄이기도 한 큰 바다오리는 호기심이 아주 많은 동물이었습니다. 특유의 호기심으로 인해 인간을 보면 멀리서 뛰어왔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성격도 온순하여서 사람을 공격하지도 않았죠. 하지만 이러한 특징은 큰 바다오리에게 아주 큰
약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1534년 프랑스의 자크 카르티에 탐험대 일행이 뉴펀들랜드 섬에 상륙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큰 바다오리의 수는 급감하기 시작했는데요. 큰 바다오리는 고기를 얻기 위함이 아닌 재미를 얻기 위해서 사냥당하는 경우가 특히 많았다고 합니다. 20cm 남짓한 날개로 날 수도 없었던 큰 바다오리는 무료한 일상을 보내던 선원들에게 더없이 좋은 장난감이었죠. 선원들은 새를 죽이고 알은 던지거나 깨버렸습니다. 인간을 보아도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다가왔기 때문에 선원들은 크게 힘을 쓸 필요도 없었죠. 당시의 탐험가나 선원들은 날씨에 대한 영향을 아주 직접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미신들 역시 아주 많았다고 하는데요. 큰 바다오리가 마법을 부려 태풍을 일으킨다는 괴소문이 퍼지기도 해서 날씨가 좋지 않을 때면 사냥꾼들이 큰 바다오리를 잡아 몽둥이로 때려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큰 바다오리가 멸종에 가까워지자 이번에는 수집가들이 열을 올리기 시작했는데요. 희소성은 곧 돈이었기 때문이죠. 수집가들은 큰 바다오리를 잡아 박물관에 고가에 넘겼으며 표본 채집을 위해 무정란인 알은 가져다 팔고 유정란인 알은 깨버렸습니다. 큰 바다오리는 서식지를 점점 잃게 되었고 아이슬란드의 앞바다에 있던 가이르 플라스키어 섬 단 한 곳만 남게 되었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화산이 분화하여 섬이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고 큰 바다오리들은 결국 자신들이 지내던 모든 서식지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았죠. 1844년 엘데이 섬에서 마지막 큰 바다오리가 관찰되었다는 기록이 있으나 발견자가 큰 바다오리를 표본으로 만들기 위해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면서 완전한 멸종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알도 함께 발견되었으나 발견자가 표본의 희소성을 높이기 위해 남은 알들은 발로 밟아 깨뜨렸다고 하죠. 그렇게 인간을 궁금해하던 호기심 많은 새 큰 바다오리는 세상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3. 독도 강치. 독도 강치는 바다 사자의 한 종류로 독도를 비롯하여 동해 연안에 주로 서식하였습니다. 독도에는 바다 사자들이 쉬기 좋았던 바위들이 특히 많았다고 하는데요. 먹이도 풍부해서 한때 바다 사자의 천국이라고도 불렸다 하죠. 하지만 강치들은 이후 그 천국에서 멸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1905년 러일 전쟁 중이었던 일본은 독도를 비밀리에 시마네 현으로 편입시킵니다. 그 후 강치 어렵 독점권을 독자적으로 승인하였고 가죽 사업을 위해 본격적으로 사냥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1913년까지 약 10년간 14,000여 마리에 달하는 강치가 학살당했죠. 강치의 개체 수는 매년 심각하게 급감하였습니다. 당시 독도는 강치 도살장이라고 불릴 정도였으며 일본의 선원들은 어린 개체까지 가리지 않고 무자비하게 잡아들였다고 하는데요. 결국 1년에 잡히는 강치의 수는 몇천 마리에서 몇십 마리 단위로까지 줄어들고 말죠. 1940년 일본의 강치잡이가 시작된 지 40년도 되지 않아 강치들은 사실상 절멸에 가까운 개체 수만이 남게 됩니다. 이후 간간히 목격담이 들려왔지만 그것도 1970년쯤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보고된 사례는 없었죠. 강치 역시 앞선 두 동물처럼 성격이 매우 온순하였다고 하는데요. 배를 타고 가도 도망가지 않아 두 손으로 잡아 건져 올릴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자비한 사냥이 반복되면서 두려움이 각인된 것인지 나중에는 사람의 실루엣만 보여도 소리를 지르며 도망을 갔다고 하죠. 2020년 3월 울릉도에서 멸종된 줄 알았던 독도 강치가 포착되어 학자들을 설레게 했으나 확인 결과 강치가 아닌 북방 물개인 것으로 드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과 아쉬움을 주었습니다. 인간을 피하지 않았던 동물들, 인간에게 우호적이며 호기심을 가졌던 동물들, 이러한 동물들은 현재도 아주 많습니다. 그들은 앞선 새 동물들과 같은 길을 걷게 될까요? 멸종은 지금 이 순간에도 쉬지 않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1838년 학자였던 조엘 폴락은 뉴질랜드의 히쿠랑기산 근처에서 거대한 화석 몇 조각을 발견합니다. 조엘은 인근의 원주민들에게 해당표의 주인에 대해 물었는데요. 우리의 조상은 오래전부터 거대한 새와 함께 살았다. 하지만 그 새들은 포획이 쉽지 않고 성격이 난폭하여 결국 길들일 수 없었다. 이에 조엘은 과거에 살던 거대한 조류가 마오리족에 의해 멸종한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고 곧바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발견된 화석의 크기나 구조로 살펴본 결과 뼈의 주인은 타조와 생김새가 유사했을 것이라 추측되었는데요. 그 크기는 타조를 훨씬 웃도는 거대한 덩치였습니다. 영국의 헌터리안 박물관에서 일하던 고고학자 리처드 오웬은 화석을 전달받아 분석한 뒤 이것이 실제했던 거대한 새의 일종이라고 판단, 디노니스라는 이름을 붙여 대중들에게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말도 안 되는 덩치를 가진 괴물새의 등장에 여러 학자들이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이후 뉴질랜드 곳곳에서 디노니스로 의심되는 거대 조류의 뼈가 속속 발견되기 시작했고 과거 뉴질랜드에 인간보다 훨씬 거대했던 새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1878년 뉴질랜드 퀸즈타운 인근에서는 괴수의 발을 연상케 하는 거대한 생명체의 발이 발견되었는데요. 약 3000년 전의 것이라 밝혀진 이 발은 그 보존 상태가 놀랍도록 좋았습니다. 이것은 디노니스라고 알려진 거대 새의 실제 발 표본이었죠. 학자들은 이 새에게 메갈렙토릭스 디니누스라는 학명을 붙이고 모아새라고 불렀습니다. 1500년 정도까지 뉴질랜드에 살았던 괴물새 메갈렙토릭스 디니누스는 명칭과 생김새로 유추할 수 있듯이 공룡의 직계 후손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발의 주인이 모아새 중 가장 작았던 종류라는 건데요. 크기가 제일 거대했던 자이언트 모아의 경우 키가 무려 3.6m, 몸무게는 230kg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한때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했던 새로 군림했다고 하죠. 모아새들은 그 거대한 덩치로 인해 날 수는 없었지만 대신 강력한 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아는 생물학적으로 엄연한 조류임에도 불구하고 날개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 또한 큰 특징인데요. 날개뼈의 흔적조차 발견되지 않아서 이들이 어떻게 뉴질랜드에 도착하게 된 것인지는 현재까지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라고 합니다. 뉴질랜드는 8천만 년 동안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인간이 도착하기 전까지 모아새들은 뉴질랜드 생태계 최상위권에 위치해 있었다고 하는데요. 나뭇잎을 먹고 사는 초식 동물이기는 해도 거대한 덩치와 강력한 다리, 날카로운 발톱으로 인해 흔적이 따로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1300년경 마오리족이 뉴질랜드에 상륙하면서 모아새들은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마오리족의 유적지에서 모아를 잡아먹었던 흔적이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모아새들 중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종은 크기가 제일 작았던 고원 모아였습니다. 이들은 평균 1m 정도의 키에 30kg 정도의 몸무게를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고원 모아들도 인간들의 주 사냥 표적이 되면서 결국 1500년쯤 멸종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모아새가 절멸했다고 발표한 이후에도 모아들을 목격했다는 제보가 끊이지 않았는데요. 1770년 이후에도 모아를 사냥했다라는 일부 마오리 사냥꾼들의 주장과 1820년 뉴질랜드 오타고 지역에서 모아를 목격했다는 주장 등 모아는 멸종한 이후로도 간혹 사람들 눈에 띄며 사냥을 당하거나 목격되었다는 후문이 돌았죠. 이러한 목격담은 19세기까지 이어졌지만 이렇다 할 사진이나 증거 자료가 없어서 사실로 받아들여지진 않았다고 합니다. 1999년 뉴질랜드 측은 모아의 복원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오타고 대학 군자생물학팀의 다이애나 힐 박사를 필두로 시작된 모아 복원 프로젝트는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고 담당자가 바뀌면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모아의 거대한 뼈에서 추출한 DNA를 닭의 배아에 넣어 자이언트 모아를 되살리려고 했던 시도는 안타깝게 실패로 끝났지만 2010년 자이언트 모아의 DNA가 붙어있는 알 화석을 발견하면서 프로젝트는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하죠. 현재는 일본의 유전학자 야수이키 시히로타가 세계 각국의 보건 전문가들과 함께 DNA 추출 및 보건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간에서는 이러한 실험을 두고 불가능한 도전을 한다고 조롱하기도 했는데요. 우리는 50년 이내에 모아를 되찾을 것이다. 몇백 년 전에 멸종한 동물을 되살린다는 이 영화 같은 스토리는 뉴질랜드에서 현재 진행 중인 이야기입니다. 모아의 복원과 복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먼 훗날 언젠가는 주라기 공원이 탄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